괴롭힘을 당하는 이유 중 하나는 피해자들에게 맞서 싸울 힘이 없기 때문이다. 상대보다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괴롭힘을 많이 당한다. 어린아이들이 겪는 괴롭힘의 가장 흔한 원인도 체격의 차이다. 7살짜리는 아무리 힘센 녀석이라도 10살짜리를 이길 수 없다. 하지만 성인의 세계에서는 이런 힘의 차이가 사라진다. 체격이 어느 정도 비슷해진 이유도 있지만 성인이 된 후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는 사람은 엄한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괴롭힘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맞서 싸울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기질적으로 동정심이 많고 자기 희생적인 사람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저항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혹은 가학적 성향을 지닌 사람을 맞닥뜨릴 때 그에 따른 고통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사람 등이 이에 속한다. 잘 우는 아이일수록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많은 것처럼 말이다. 또 공격적인 행동은 무조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역시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들은 합당한 분노의 감정 역시 비도덕적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내가 만나본 내담자 중 폭압적 성향이나 과도한 경쟁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런 성향과 관련된 모든 감정을 억누르는 경향이 많았다. 그런 사람은 대체로 화를 잘 내고 간섭이 심한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다. 심리작용은 결코 1차원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분노와 공격성은 잔혹행위와 대혼란을 초래할 무서운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갈등과 불확실성과 위험이 가득한 시기에도 억압에 맞서고 진실을 말하며 결연히 전진할 수 있는 원초적인 힘도 가지고 있다. 분노와 공격성의 장점과 단점은 이렇게 상쇄된다. 동정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 순진해서 남에게 쉽게 이용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공격성을 엄격한 도덕적 잣대로 제한하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정의로운 분노마저 표출하지 못한다. 예컨대 당신이 누군가를 물어뜯을 수 있다면 물어뜯을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공격성과 폭력성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공격 능력을 실제로 사용할 일은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이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초기부터 단호히 거부하고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면 가해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행동에도 제약을 받는다. 폭력성은 한번 나타나면 거침없이 확대되는 특성이 있다. 능력이 없고 힘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자신의 영역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역시 쉽게 착취 대상이 되기 마련이다.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단순한 몇몇 격언을 생각과 행동의 지침으로 삼는다. 예컨대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다. 진심으로 남을 해치려 하는 사람은 없다. 물리적인 힘을 앞세우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옳지 않다 등이다. 하지만 이런 격언들은 뼛속까지 악의적인 사람 앞에서 무참히 무너진다. 게다가 애초부터 남을 해치려고 작정한 사람은 이처럼 순진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먹잇감으로 삼는 데 능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은 자신을 괴롭혀달라고 악마를 불러들이는 초대장이나 다름없다. 그런 상황에 부닥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다라는 유형의 격언은 바뀌어야 한다. 심리 상담 과정에서 만난 내담자들 중에는 선한 사람은 절대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가 많다. 그때마다 나는 그들이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냉혹한 현실에 눈을 뜰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괴롭힘을 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주변의 괴롭힘을 꽤 오랜 시간 견뎌낸다. 나는 그들이 느끼는 억울함은 다름 아닌 화가 난 상태라는 것을 알려준다. 화가 난다는 것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신호다.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더라도 말로라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그런 행동이 개인적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사회적 차원에서도 가해 행위 확대를 막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하도록 유도한다. 어떤 관료주의 체제든 그 안에는 수준 낮은 권위주의자가 많다. 그들은 오로지 자기의 권한을 과시하고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쓸데없는 규제와 절차를 만들어낸다. 그런 부당한 행동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고통을 받는다. 그런데 그런 부당함으로 인한 피해를 표현하면 그들의 병적인 권위의식은 제한받는다. 이렇게 자신을 적극적으로 지키려는 개개인의 의지가 있을 때 우리 모두 타락한 사회의 피해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착한 사람들은 자신도 화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큰 충격을 받는다.
때로는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여린 신병들이다. 신병들은 자신에게 닥친 사건보다 본인이 행한 사건 때문에 불안장애에 시달린다. 그들은 생사가 걸린 극단적인 전투 상황에서 괴물처럼 반응한 뒤 자신에게 그런 폭력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절망한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가해자는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라 생각해왔을 것이다. 또 그들은 자신에게 남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능력이나 자신의 의사를 강력하게 주장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만난 내담자 중에는 악의적인 표정만 봐도 히스테리성, 경련을 일으킬 만큼 심각한 공포에 오랫동안 시달려 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대체로 과보호 가정, 즉 끔찍한 것은 전혀 허용되지 않고 모든 것이 멋진 동화 속 나라처럼 꾸며진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었다. 착하고 순진하던 사람이 현실의 냉혹함을 깨닫게 되면, 즉 자기 내면에 사악하고 극악무도한 씨앗이 있으며 자신도 위험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스스로를 짓누르던 두려움이 줄어든다. 그와 동시에 자존감이 높아진다. 그때부터 억압에 저항하기 시작한다. 자신도 무서운 존재라서 저항하고 시련을 견뎌낼 능력이 있다고 확신한다. 또한 자신도 무시무시한 괴물로 변해 마음속에 묻어둔 원한을 파괴적인 욕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떤 억압에도 맞설 수 있고 당연히 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혼란과 파괴를 야기하는 능력과 원만하고 친화적인 인품은 다른 점이 거의 없다. 이것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삶의 진실 중 하나이다. 당신은 어쩌면 보잘것없고 변변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지질하게 살았다고 해서 남은 인생을 계속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 세상 모든 나쁜 습관을 다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 나쁜 자세를 타고났더라도 집에서나 학교에서 구박받고 괴롭힘을 당했더라도 계속 그렇게 살 이유는 없다. 상황은 끊임없이 바뀐다. 만약 당신이 싸움에서 진 바닷가재처럼 축 늘어진 자세로 다니면 사람들은 당신을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인간과 갑각류가 모두 가지고 있는 뇌 속 가장 깊숙한 곳의 서열 계산기도 당신의 서열 순위를 낮게 평가할 것이다. 그러면 뇌에서 나오는 세로토닌의 양이 줄어든다. 행복감이 떨어지고 불안감과 슬픔은 커진다.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할 때 패배를 인정하고 뒤로 물러서게 된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최고의 기회를 얻으며 건강하고 매력적인 배우자를 만날 확률도 줄어든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알코올을 남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심장질환이나 암, 치매에 걸릴 가능성도 커진다. 어느 면으로 보나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상황이 끊임없이 바뀌듯 당신도 변할 수 있다. 앞서 말한 양성순환고리는 효과에 효과를 더하기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면 파괴적인 역효과를 낳을 수 있지만 그와 반대로 엄청난 성공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일단 하나를 얻는데 성공했다면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이는 바로 프라이스의 법칙과 파레토 분포가 증명하는 또 하나의 희망적인 교훈이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순환고리가 작동할 수 있다. 몸짓 언어 변화에 따른 심리 변화가 대표적인 예다. 심리 실험 참가자에게 얼굴 근육을 한 번에 하나씩 움직여 슬픈 표정을 지어 달라고 요청하고 심리 상태를 확인하면 그런 표정을 짓는 과정에서 더 슬퍼졌다고 대답한다. 반대로 얼굴 근육을 하나씩 움직여 행복한 표정을 지어 달라고 요청하고 심리 변화를 확인하면 그런 표정을 짓는 과정에서 더 행복해졌다고 대답한다. 감정은 대체로 몸으로 표현되고 그 표현 때문에 증폭되거나 줄어들 수 있다. 몸짓 언어와 같은 양성 순환고리는 개인적 영역을 넘어 사회적 영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자세가 나쁜 사람들은, 예를 들어 가슴을 웅크리고 고개를 숙인 채 다니는 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왜소하고 자신감 없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자신도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한 느낌이 들게 된다. 문제는 주변 사람들 반응 때문에 무력감이 더욱 증폭된다는 것이다. 인간도 바닷가재처럼 자세와 겉모습으로 상대를 평가한다. 따라서 패배자의 자세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도 당신을 패배자로 취급한다. 반대로 당신이 허리를 쭉 펴고
당당한 자세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 역시 당신을 다르게 보고 그것에 맞게 대우한다. 이쯤에서 이런 반론이 나올 만하다. 밑바닥은 분명히 있고 밑바닥에 속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이런 위치에서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내가 만약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인데 똑바로 서서 위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나를 다시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의 관심만 끌 뿐이다.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러나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겉모습에만 관련된 법칙이 아니다. 우리는 몸뚱이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정신적 존재이기도 하다. 몸을 똑바로 하라는 말에는 정신 역시 똑바로 하라는 요구가 들어있다. 똑바로 선다는 것은 존재의 부담을 자진해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우리가 삶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답하면 신경계가 완전히 다른 식으로 반응한다. 예컨대 재앙 앞에서 얼어붙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전한다. 만약 용을 만난다면 겁에 질려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이 모아둔 황금을 찾아 나선다. 더 높은 서열을 차지하기 위해 당당하게 앞으로 나서고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키우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이런 모든 변화가 물리적 재구성이나 개념적 재구성을 통해 현실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구체화된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삶의 엄중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이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인간의 유한성과 죽음을 모르던 어린 시절의 낭만이 끝났음을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현실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방주를 지어 홍수로부터 세상 사람들을 지키고 폭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끌고 사막을 건너겠다는 의미이다. 안락하고 편안한 집을 떠나겠다는 뜻이고 과부와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언을 전하겠다는 의미이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옳은 것과 편한 것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겠다는 뜻이다. 폭압적이고 엄격해서 죽은 것과 다름없는 질서를 원래의 출발점인 혼돈으로 되돌리겠다는 뜻이며 그 결과로 닥치는 불확실함을 견뎌냄으로써 궁극적으로 더 의미 있고 생산적이고 더 좋은 질서를 만들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자세부터 반듯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 구부정하고 웅크린 자세를 당장 버려라. 당신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라.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처럼 당당하게 요구하라. 다른 사람들이 가진 권리만큼 나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라. 허리를 쭉 펴고 정면을 보고 걸어라. 좀 건방지고 위험한 인물로 보여도 괜찮다. 세로토닌이 신경회로를 타고 충분히 흐를 것이고 그러면 두려움도 사라질 것이다. 그 결과 당신 자신은 물론 많은 사람이 당신을 유능한 실력자라고 생각하게 된다. 최소한 그 반대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 덕분에 불안감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에서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짐작할 만한 단서를 찾아내기가 쉬운데 당신의 대화 역시 어색하게 중단되는 일 없이 매끄럽게 이어지게 된다.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기회가 늘어난다. 그 결과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고 실제로 좋은 일이 생기면 자신감도 커진다. 자신감과 용기를 찾은 당신은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좁고 험한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큰 병에 걸리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그 아픔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워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대담해진 당신은 삶이라는 항해를 새롭게 시작하고 당신에게 주어진 정의로운 운명의 길을 걸을 것이다. 이때 당신이 찾은 삶의 의미는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당신은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짊어지면서도 그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싸움에서 승리한 바닷가재를 기억하라. 바닷가재는 3억 5천만 년 동안 이어져 온 삶의 지혜를 알고 있다. 똑바로 서라. 가슴을 펴고. 여기까지 조던 피터슨의 저서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 첫 번째 챕터
법칙 1.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설화의 맨 마지막 단락의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앞으로 나머지 챕터의 내용들도 읽어드릴 예정입니다. 책을 읽으신 분들도 반복해서 들으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구해서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